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되는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올해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한데, 올해 이제 개정된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가 해서 쭉 찾아봤는데, 아마 요즘 보면은 그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중개사분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되게 좀 그 허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막 올려놓는 것들이 되게 많고, 다른 사람들 거 그냥 끌어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들도 되게 많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내용 자체, 판례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들이 있어도 조금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내용이 있어도 그냥 다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좋은 시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개정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안 그래요? 아, 몰라요? 네. 그렇죠.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개정된 게 없어요. 작년은 완전히 그 세법이 뒤집어졌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년에 그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만 간단하게 수정을 좀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들. 물론 전체적인 내용, 법인세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전혀 관련 없는 관세법이라든지 저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뭘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양이 없더라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순서하고는 좀 달리 가겠습니다. 교재 내용은 지금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넣고 저 내용도 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교재 내용하고는 좀 달리 그냥 여러분들 칠판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올해 양도소득세가 좀 개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개정됐다기보다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자, 개정된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고가주택이 개정이 됐었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이 초과됐을 때만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 1세대 1주택일 때. 이게 작년에 개정됐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변화예요. 이게 제일 큰 변화인데, 자, 그래서 12억 원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과세가 되고, 이번에 이제 시행령으로 나와 있었던 게 계산식이 보완이 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올해부터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취득세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같은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취득하다 보면 가끔 고급주택 같은 경우 있죠. 근데 고급주택은 여러분들 9억 초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만 개정이 됐지 나머지는 개정된 부분 없어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1세대 1주택일 때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작년부터 아마 시행됐었고 그 다음에 임대를 했었을 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예요. 그러니까 12억 원으로 바뀐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바뀐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쪽만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 쪽은 그대로 9억 원 초과가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택을 임대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임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9억 원이 초과되면 임대부는 과세예요. 9억 원이 초과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10억 원짜리를 11억 원에 팔았다.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10억 원짜리를 11억에 팔았으면 임대부는 세금 내셔야 돼요. 양도부는 세금 안 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가 만약에 주택을 임대를 했다. 주택을 임대를 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 집을 팔았다. 근데 항상 1주택이었다.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임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점에 기준시가를 조회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실거래가를 조회를 해봤을 때 기준시가가 9억 원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분에 대해서 세금 내셔야 돼요. 만약에 9억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임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요. 근데 양도분은요. 12억 원이 초과돼야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양도분에 대해서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10억짜리고 양도가액이 11억이다. 요즘 기준시가 많이 상향 조정됐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10억 원짜리를 11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여기는 고가주택 맞죠? 고가주택 맞으니까 이 부분은 세금 내셔야 될 거야. 아시겠죠? 이 부분은요. 고가주택 아니죠? 고가주택 아니니까 이 부분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하고 양도를 같이 놓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임대 부분하고 양도 부분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식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도록 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됐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12억 원으로 다 바뀌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판단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작년에 지금 개정됐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겸용주택 판단할 때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부 주택이죠. 근데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이죠. 네, 고가주택은 이번에 바뀌었죠.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그냥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택 면적이 컸을 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여기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여기만 주고 이쪽은 비과세 혜택 안 줘요. 고가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게 되면은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서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이번에 지금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쪽에 아마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교재 양도소득세 쪽에 이 자료가 있을 건데 자, 그냥 보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상가주택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상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주택 면적이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작년까지는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25억에 팔았다. 근데 필요경비 합쳐서 10억이더라. 취득가액 합쳐서. 그러면 10억짜리를 25억에 팔았으니까 15억이 남죠?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잖아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12억 초과분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거나 9억 초과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과세되는 양도 차익 가지고 쭉 세금 계산하면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부터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그냥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이 있고 상가 부분이 있다. 근데 주택 부분이 예를 들어서 60%고 상가 부분이 40%입니다. 근데 주택 면적이 커요. 근데 이걸 토탈해서 얼마에 팔았느냐면 25억에 팔았어요. 나는 이 집 외에 다른 집은 없고요. 그러면은 1주택자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볼 건데 올해부터는 지금 일단 12억이 초과됐으니까 고가주택 맞죠? 여러분들 고가주택 여부는 뭘로 판단하느냐면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2억 초과 여부는 전체 거래 금액 가지고 따집니다.
전체 거래 금액이 12억 원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도. 여기만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적어요. 적거나 같아요. 이걸 예를 들어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여기만 보고 고가주택 여부를 따져요. 고가주택 여부는. 왜? 이쪽만 주택이니까. 근데 주택이 크면은 전부 주택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게 12억 원이 넘어가면 이게 고가주택이 되면서 세금 계산할 때만 이쪽 따로 계산하고 이쪽 따로 계산해요. 세금 계산할 때만. 그러다 보니까 25억에 60%가 얼마냐면은 15억이죠. 25억에 60%가. 그 다음에 25억에 40%가요. 10억이죠. 그래서 15억하고 10억으로 일단 쪼개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를 봤더니 자 필요경비는 총 10억이니까 60%면요. 6억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면은 4억이죠. 그러면 이쪽 양도 차익에 9억이 나올 것이고 이쪽 양도 차익은 6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 전체로 봤더니 12억이 넘었더라. 이 전체로 봤더니 12억이 넘었으니까 얘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고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된다. 그리고 상가 쪽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과세예요. 그래서 상가 쪽 6억은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아셨어요? 작년까지는 상가 쪽도 포함을 해서 주택으로 봐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냈다면 올해부터는 상가는 그런 거 없어요. 전액 다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요. 그러면 9억에다가 전체 15억 중에서 12억 초과분이 얼마예요? 12억 초과분이 3억이잖아요. 요 양도가액에서 12억 초과분이 3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은 5분의 1이니까 20%죠? 20%니까 요 9억 중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20%인 1억 8천만 과세가 된다 이 소리죠. 대신 얘는 상가로 그대로 가니까요. 아무리 주택 면적이 커도 상가 그대로 가니까 6억 전체가 다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에 주택 부분은 1억 8천, 상가 쪽은 6억 그대로 다 과세된다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도 여기만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에 대한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4%씩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 10년 이상 보유했고 10년 이상 거주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 집에서. 아셨어요? 그러면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받아요? 80%까지 공제받죠? 그러면 80% 공제받으면 나머지 20%만 남죠? 그죠? 그러면 20%니까요. 3,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상가 쪽은요. 그냥 보유기간 곱하기 2%예요. 보유기간 곱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10년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거주가 안 되니까 2%씩 하면 30%밖에 공제가 안 되잖아요. 20% 공제되죠? 그래서 20% 공제해서 나머지 80%인 68에 48, 4억 8천이 남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 합쳐보니까 이제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 부분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3,600만 원이고 상가 쪽은 전부 다 과세하니까 4억 8천 나오고 그걸 합쳐보니까 5억 1,600만 원 나오고 여기에서 250만 원 공제해서 과세표준 계산한 다음에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작년 기준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4,200만 원 나와요. 4,200만 원 나오던 게 2억 가까이 나오니까 상가 쪽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게 어마어마하게 불이익으로 지금 다가왔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가 부분이 이제는 주택 면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전체 거래 금액이 주택 면적이 컸었을 때 전체 거래 금액이 12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게 되면 좀 불이익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상가 쪽은 무조건 전액 다 세금을 낸다. 올해 양도분부터 이 계산식이 적용이 되니까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걸 하나 더 잡아보죠. 비슷한 걸 하나 더 잡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상가주택이에요. 똑같이 상가주택인데 일단 상가 면적이 크다라고 주택 면적이 크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만약에 12억 원에 팔았습니다. 고가주택 아니죠. 그죠? 고가주택 아니니까 전부주택입니다. 전부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면 다 비과세 받죠. 전체 금액이 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여기서 매매가 12억이라는 것은 주택 부분 매매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매매가가 12억이면 고가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액 다 비과세예요. 왜? 일반 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 여기까지도 주택으로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 합쳐서 12억 1천만 원에 팔았어요. 고가주택에 해당하죠? 그럼 이제 여기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쪼개서 양도 차익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고 요건 그냥 임의로 제가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주택 부분만 보니까 12억 초과분은 없죠. 아까 앞에서는 주택 부분이 12억 초과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12억 초과분이 없죠. 그러면 주택 쪽은 그냥 전체 다 비과세. 상가 쪽은 세금 계산해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이익인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12억에 팔래, 12억 1천만 원에 팔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작년 기준보다는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무조건. 작년보다는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 쪽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주택하고 섞여서 원래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고가주택은. 일반 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 주택은 어차피 묶어서 전체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상가 쪽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손해를 봐요. 근데 12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샀던 걸 금액이 많이 올라서 12억에 팔 거냐 12억 1천만 원에 팔 거냐 12억 1천만 원에 팔면 무조건 손해죠. 1천만 원 더 받고 세금을 1억 3천만 원 정도 내야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조건 이게 손해라는 것은 없어요. 자, 계산식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12억에 팔래 아니면 13억에 팔래 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13억이면 고가주택이죠. 물론 둘 다 주택 면적이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주택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어차피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산식은. 지금 주택 면적이 컸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13억이 되면 이 13억을 주택 쪽하고 상가 쪽으로 나눴을 때 몇 프로를 계산하든지 간에 12억이 넘는 건 없겠죠. 총 얼마에 팔았어요? 13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택 부분하고 상가 쪽으로 쪼개서 계산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12억이 넘을 리가 없잖아요. 대충 봐도 5대 5로 쪼개도 설마 아니 주택이 뭐 99%고 상가가 1%다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서 70%, 30% 하더라도요. 12억이 안 넘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이쪽만 세금해서 내면 되죠? 근데 그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5,600 나와요. 이 경우는 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억 더 받고 5천만 원 세금 내실래요? 아니면 그냥 1억 안 받고 전체 다 비과세 받을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무조건 상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라고 가정을 하죠. 상가주택 말고 그냥 주택. 주택은 1세대 1주택일 때 고가주택인 게 나아요? 고가주택이 아닌 게 나아요? 고가주택인 게 나아요. 무조건 고가주택인 게 나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12억이 넘으면 세금 부담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12억 넘어서 세금 부담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12억에 팔아서 세금 0원을 낼래? 아니면 13억에 팔아서 세금 2천만 원을 낼래?
14억에 팔아서 세금 5천만 원을 낼래 이 구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1억 더 받고 세금 내라고요. 차라리 2억 더 받고 세금 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단돈 얼마라도 올려서 파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상가주택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상가 쪽의 부담이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크다면 그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상가 쪽을 했을 때 주택면적이 크다면 이걸 이만큼의 가격을 받고 파는 게 오히려 세금보다 이득이면 그냥 그렇게 파시지만 만약에 세금보다 적게 즉 손실을 본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생겼다. 그러면 가격 조정을 좀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내용이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좀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념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 근린상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주택 같은 경우하고 상가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사용하다가 파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주택으로 바꿔서 파는 게 나을 건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서 팔거나 아니면 주택 부분을 상가 쪽으로 바꿔서 팔거나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면 무조건 주택 쪽으로 바꿔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만약에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서 팔면 공부상으로는 상가로 돼 있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건데 소득세법에서는 무조건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용도가 확인이 되면 무조건 사실상으로 따져요.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일부러 이걸 상가 쪽을 주택으로 바꿔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아시겠나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중과세가 되죠.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은 원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못 받고 세율이요. 20%가 추가되거나 3주택 이상이면 30%가 추가되죠. 이 부담을 줄이려고 오히려요. 주택을 상가로 전환해서 파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가주택을.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바꿔서 팔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세무서는 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런 용도로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사용했다거나 상가로 사용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그 사실상 용도로 판단을 해주되 단순히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만 바꿨다. 그러면은 그때는 공부상 용도로 가요. 또 원래 용도로 빠져요. 그래서 이걸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례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용도를 변경을 했다면 전기 사용량이 어때야 돼요? 바뀌어야죠.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전보다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용도를 바꿨는데 외관상 구조 변화가 없고 뭐 이러면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보고 일시적으로만 변경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야 용도 변경을 했구나 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사진 등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무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